징기스칸 세 번째 이야기. 개인적인 약탈을 거부한다. 7번째. 징기스칸 사준마와 사맹견처럼 인간관계를 맺은 평생 동지, 평생 형제들과 꿈을 공유하기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한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 패퇴했거나 항복한 부족으로부터 우선 가축부터 빼앗았다. 경우에 따라 여자까지 취했다. 나쁘게 말해 약탈이고 좋게 얘기해 전리품을 챙기는 셈이다. 몽골인들에겐 그 전리품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징기스칸이 전리품 획득과 배분에서 새로운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일종의 선착순 약탈 방식이 지배했다. 적이 달아난 뒤 적진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축이든 여자든 취했다. 개인적인 약탈이었던 셈이다. 이 방식에선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만 득을 볼 수밖에 없다. 뒤에 서거나 간접적으로 전투를 도운 사람, 다른 사정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징기스칸은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고 조직 전체 전투력과 소속감도 높일 목적으로 혁신적 조치를 단행한다. 전리품을 공동목으로 두고 누가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 나눠 갖는 공동 분배제였다. 이 방식에서는 선봉에 선 사람은 싸움만큼 자기 목을 차지하고 뒤에서 싸움을 도운 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활이나 칼을 만들고 수리도 하는 사람도, 척추병으로 적을 발견한 사람도, 말바꿈을 고친 사람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 조직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든 최선을 다해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 전투력이 올라가게 마련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토어 옵션을 줘서 생산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원단 빈전 제시와 개별적 약탈 금지로 징기스칸의 병사들은 성취하게 불탔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여한 만큼 대가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도 갖게 됐다. 이는 숫자가 적은 징기스칸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상대방을 제압한 비결이기도 하다. 몽골 사회에는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있다. 몽골에서는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체력 단련 대회를 겸한 나담 축제가 열린다. 몽골 씨름과 활싸기, 말타기 경주가 열리는데 축제의 꽃은 역시 말타기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주에서 우승하면 기수보다 말 조련사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을 잘 아는 탓이다. 더욱 놀라운 건 우승마에게도 똑같은 보상 1등표를 한다는 점이다. 동물에게도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유목민적 발상이다. 어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자. 기업주가 이익을 혼자만 챙기고 종업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돌려줄 경우 다른 종업원들이 업무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건을 많이 팔거나 디자인을 잘한 사람, 광고를 잘한 사람, 인사제도를 잘 관리한 사람 등등의 고루 이익을 나눠주면 기업은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다. 현대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종업원 숫자보다 종업원 전체의 사기다. 스톱옵션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익분배 제도는 성공적 기업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간판 IT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스는 스톱옵션을 도입해 사원들이 회사에 자긍심을 갖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존 챔버스 회장은 전체 스톱옵션의 40%를 직원에게 나눠줬으며 그 결과 시스코 직원의 10%인 2,300여 명이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 직원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회사이다 보니 이직률도 3% 내외로 미국 내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스코는 한때 미국 나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는 그런 최고 기업으로 성장해 스톡옵션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역시 IT 기업으로 거듭난 오라클의 내리 앨리슨 회장은 2000년 9월 앞으로 3년간 연봉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었다. 오라클 주주들의 합의로 결정된 앨리슨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는 2003년 5월까지 받기도 했던 270만 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포기하는 대신 당초 1360만 주로 정해졌던 스톡옵션을 2000만 주로 늘려 받기로 한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13.75달러로 낮기 때문에 앨리슨 회장 계약 변경으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월트 디즈니 사위 마이클
아이너스 회장은 93년 스톱옵션으로 2억 330만 달러를 거머쥐었으며 인텔사의 앤디 글로버 회장은 96년 스톱옵션으로 9,800만 달러를,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은 98년 7,500만 달러를 벌었다. 스톱옵션의 위력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기스칸이 제국을 세우는 첫머리에서 개별 약탈의 금지라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수많은 기독권층의 반대를 감내하면서도 구서원 전체에게 평등한 분배를 약속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힘은 전 지구적 영토 정벌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800년 전의 경영, 이것은 징기스칸 제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성공 비결이었다. 8. 속도 숭배자들. 물리학의 E는 MC2이라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을 전쟁에 대입해보자. 에너지는 군대 전투력, 질량은 병력 규모나 투입된 예산, 속도 C는 기동성쯤이 될 것이다. 전투력은 병력 규모나 투입된 예산에 정배하지만 속도에는 제곱 비례한다. 따라서 몽골처럼 적은 병력으로 대병력을 무찌르는 지름길은 기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적 열세에서 세계 정복에 나선 몽골 유목민들은 사람 수를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불편한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축만 해도 오리나 돼지나 소나 말, 양과 달리 사람 손길이 많이 가는 동물들이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아예 기르지 않았다. 몸에도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다녔다. 그들은 특히 말의 효용성에 주목했다. 유목민들은 말의 가축화를 이뤄냈다. 기차랑 컴퓨터 발명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인류사의 획기적인 성과요 사건이다. 그들은 가축으로 키운 말을 이용해 보병과 보급선을 두지 않는 간편한 기병 체계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행군 속도와 신속한 명령 체계를 창출해 농경, 정착, 문명의 군대를 자업했다. 유목 군대는 군사 장비도 경량화해 속도를 늘렸다. 당시 유럽 기사단 감옥과 전투 무기의 무게는 70kg이었지만 유목민의 군장은 7kg밖에 되지 않았다. 유럽 병사들은 기사 윌리엄 같은 영화에서 보던 철갑통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 외관은 그럴싸할지 몰라도 기동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그들의 동작은 굼떴고 팔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긴 창을 가지고 다녔고 정명만을 향해 돌진하며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몽골 군대는 갑옷 대신 속옷에 얇은 철사로 된 스프링을 놓고 다녔다. 몸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화살도 웬만큼 튕겨내는 갑옷 효과들도 냈다. 활과 화살도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신세저로 만들어 가볍게 멀리 날아가도록 고안해냈다. 군량 뭉개를 줄이는 것도 행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요즘 인스턴트 음식의 시초 형태로 전투 식량을 마련해 군수 보급품 무게를 가볍게 했다. 포르츠, 육포가 대표적인 예다. 손마리 분의 고기를 말린 포르츠는 소 방광에 모두 들어가 운반하기 간편하고 가벼우면서도 병사 한 명의 1년 식량으로 접근했다. 몽골 군대는 원정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 이동은 물론 군수 물자, 병참, 식량을 운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들은 전장까지 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했다. 정착민들처럼 지켜야 할 근거지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나 아이들은 병사들이 전선 후방에서 가축을 돌보며 방목과 군량 지원을 동시에 해결했다. 농담이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은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호전적에서 원정 전쟁이라도 나서게 됐다면 엉뚱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 식성의 육포만으로는 군량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겹살, 상추, 고추장, 마늘에 젓갈까지 챙겨가야 할 테니 기동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초강대국, 미국도 걸프전 때 몇 달에 걸쳐 사전 준비를 해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까지 군수물자를 실어갈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한국 해운에서 선박까지 동원했다 한다. 몽골 군대가 육포 같은 전투 식량을 이용하지 않고 보급한 보급품도 현지에서 조달했다는 게 기동성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속도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열렬한 숭배자였다.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정착민과 현지 조달도 불사하는
유목민의 차이. 이는 근거지가 필요한 정착민과 살기 위해 움직이고 머무는 곳을 근거이자 고향으로 여기는 유목민의 마인드 차이에서 비롯한다. 속도를 높일 때 그것이 터뜨리는 에너지의 중요성은 최근 한국 축구에서도 입증됐다. 전쟁이나 축구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속도 문제는 선택이 하나 필수적인 성공 요소다. 눈과 귀를 열어라. 징기스칸이 승리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정보 마인드에 있다. 유목민들에는 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초원지대인 험준한 산이 없다. 주로 호수와 강과 들판이라 천지 사방이 평평하다. 이런 자연 조건에선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내가 어디 숨어야 할지 항상 경계하게 마련이다. 또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게 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평선 너머 초원에는 적이 있을까? 동지가 있을까? 가축들을 배불리 먹일 초지가 어디에 있을까?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였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몽골인 시력은 평균 4.0 이상이라고도 한다. 몇십 리 밖에서도 먹을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작은 날씨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기도 한다. 유목민에게 외지인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외지인을 환대한다. 반면 정착민들은 자기 목을 지키려고 외지인을 배척한다. 양자의 차이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보부상은 조선시대 최고의 정보원들이라 할 수 있다. 시집 온 양반집 세댁에서 화장품을 팔며 이웃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농부와 선비의 나라인 조선의 정책 사회에서 이런 정보 노력을 지닌 보부상들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결국 일제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며 괴화파를 무고 탄압하는 데 앞장선 황국협회, 처음에는 황국중앙총상회가 바로 보불상들이 주축되었던 조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보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징기스칸의 주요 정보원들은 중앙아시아의 중원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대상이었다. 대상들은 실크로드를 대동맥으로 삼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피같은 존재였다. 고원의 징기스칸은 주로 아라비아 상인들인 이들을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참고했다. 대상들의 도움에 힘입어 만리장성의 요새 고용관을 넘을 수 있었고 소아 전쟁과 케레즘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정보와 마인드로 무장한 징기스칸 군대는 첩보전과 심리전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어떤 나라를 공격하기 앞서 그 나라에 관한 정보부터 속속들이 수집 파악했다. 적군 군대에서 누가 얼마나 용맹한지, 누가 우호적이고 누가 적대적인지, 성곽 보초는 몇 시간마다 교체하는지, 보초망에서 어디가 약점인지 등등이다. 공격에 들어갈 때는 5,000명이 나서도 5만 명이 공격하는 것처럼 누머를 퍼뜨렸다. 적군은 싸우기 전에도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 기업 경영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 현대 기업에서 그것은 정보 마인드일 것이다. 한때 퇴출구에 놓였던 유로메이커인 이랜드엔 요즘 지식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기업 관청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IMF 직후 부도위까지 갔던 이랜드가 전 직원의 정보화와 지식 경영을 통해 회생했다는 입소문이 때문이다. 이 회사 여성 캐주얼인 브랜드 노엠의 한 사업 부부는 2001년 초만 해도 만년 적자에 시달리다 회사 내 퇴출 1순위 사업부서였다. 그러나 이 부실 부부는 1년 만에 영업이익 60억 원의 알짜 회사로 변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깜짝 놀랄만한 변신은 인터넷상의 이랜드 지식몰 덕분이다. 이 지식몰은 이랜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거나 적었던 최신 지식들을 올려놓고 동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식 장터이다.
부실 부분이 사업 책임자는 이 지식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에도 못 미쳐 끙끙대던 한 매장을 1년 만에 매출 2억짜리로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거리던 쇼윈도우 교체 시기를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고 매장 직원들에게 손익분기점 개념과 방문 고객의 제품 구도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주입시킨 덕분이다. 이 쇼핑몰에서 패션을 클릭하면 경영관리, 마케팅, 물류, 영업 등으로 분류된 5,800여 건의 각종 지식들이 차례로 떠오를 정도로 정보량이 막대하다. 구두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칸가루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ERP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업무 효율은 톡톡히 올리고 있다. 우선 결제 등 업무 처리 속도가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한 예로 월말 정산이 다음날 20일에 끝나던 것이 7일로 앞당겨졌다. 사내 정보를 통해서 이중 작업을 줄이고 원가 계산을 통한 수익성 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와이셔츠 생산업체인 로얄 B&B는 2001년 9월 도입한 ERP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적정 재고와 흥금 흐름,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에는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즉시 구하지 못해 재고 관리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물류업체인 고세 로지스트는 운반해야 할 물량 규모와 가정에 따라 차량별로 손익을 즉각적으로 계산해내면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작업을 사내 정보화를 통해 적절하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번째, 저기 군대도 아웃소싱하라. 내고는 장난감하면 참 신기하다. 자동차가 됐다가 다시 뜯어 조립하면 배가 되고 집도 된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내고 블록의 정체성, 순간적 필요에 따라 전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는 가변성. 이런 특성들이 내고 블록을 최고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가변성은 내고 블록이 모두 호환성을 갖추고서 표준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 만일 수백 개 레고 블록으로 로켓을 만들었다면 그 최종 결과물은 각각의 블록을 물리적으로 합한 것 이상이 된다.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훨씬 커지는 셈이다.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지닌 성격들이 결합해 완성되고 나면 이전 레고 블록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이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양성과 전체성이 공존하는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구조가 꽃을 피우게 된다. 한 가지 일반, 자기 학교의 것만 잘하면 되는 세상은 같다. 운동선수도 모델 플레이어, 연예인도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한다. 이제 호환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낙오의 운명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젊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조직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레고처럼 유연한 사고만이 호환성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징기스칸의 군대의 특징은 점령지의 종교나 문화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하층을 그대로 둔 채 상층부만 부수는 데 주력했다. 군대 조직도 촌회자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피라미드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손을 한 번 들면 그의 군대는 10만이 됐다가 한 번 더 들면 20만, 30만, 40만으로 얼마든지 변신했다. 군대 숫자가 건물자처럼 신축적일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병사를 충원하더라도 충분히 전술 기량을 펼치는 호환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A가 하는 일은 B가 할 수 있고 활을 쏘다가도 활을 들고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착 문명 군대는 활 쏘는 군사, 창등 군사, 말타하고 진격하는 군사식으로 나누어 있었다. 반면 징기스칸 군대는 모든 군사가 기본 전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더욱 놀랍게도 징기스칸 군대의 호환성은 전쟁에서 이긴 뒤 포로들을 흡수 편입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징기스칸의 마인드에 적과 나라는 적대적이고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징기스칸은 적이든 아니든 쓸모있는 사람을 확보하려 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술자들을 따로 골라내는 부족한 군사들을 현지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인력풀을 운영하는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축구는 최근 성공적인 경험을 했다. 11번째, 고양이
1,001마리와 제비 1,001마리를 잡아주면 철군하겠다. 징기스칸 군대가 거둔 승리의 또 하나 동의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총력전을 펼친 데 있다. 징기스칸 군대는 요즘 말로 정규전, 겔리라전을 구분하지 않았다. 바둑에서 비유하자면 반상의 돌들이 저마다 최선의 수를 이끌어낸 끝에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바둑은 가장 유목 이동 문명적인 게임이다. 장기나 서양 체스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를테면 장기의 말들은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상, 마차, 조의 기성 역할이나 정체성은 내내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각기 말들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까지 밀리 정해져 있다. 농경, 정착 문명의 신분 위계 질서를 닮았다. 바둑에서 모든 돌이 똑같다고 평등하다. 더욱 의미심장하게도 그 평등한 돌들은 혼자만으로 생존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으로 전체가 사는 방식이다. 기존 돌들이 형성하는 어떤 관계 옆에 새 돌이 놓이면서 다시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게다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그 역할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전형적인 유목 이동성이다. 바둑판에는 어떤 경계도 영토 개념도 없다. 장기판은 한복판에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 적과 나가 분명하게 나뉜다. 그러나 바둑판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놓아가는 돌들의 향방과 관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영역이 형성해 간다. 이런 원리에 따라 바둑식 사고를 하는 몽골 군대는 체스식 사고를 하는 유럽 군대를 격파했다. 유럽군은 체스를 두고 진을 짜고 대항했지만 몽골 기마병들은 정렬된 진지 없이 변화무쌍한 공격으로 상대를 유린했다. 몽골 유목 군대가 얼마나 총력전을 임했는가는 가르피니 출신 수도사가 쓴 가르피니의 몽골 여행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수도사는 징기스칸 제국의 3대 칸인 고유칸의 즉위식을 참관하러 서양에서 파견됐었다. 가르피니는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이다. 킵차크 한국 수도 시리아를 사라이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 초병에 경비를 섰던 병사가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누구한테 들킨 것도 아니지만 잠에서 깨난 병사는 스스로 깜짝 놀라 친히 대장에게 자백했다. 마침 동행한 존 수사가 그 병사의 처형식을 구경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병사에게 물었다. 그 병사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우리 바둑칸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경계 중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병사는 친히 대장명에 따라 그날로 처형됐다. 이 이야기는 인구 100만에서 200만에 지나지 않는 몽골이 어떻게 2억 인구를 통치하고 4만 몽골군이 어떻게 2,500만 유럽인을 정복 통치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 그것은 몽골군 모두가 제각기 맡은 임무를 100%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 중에 총력전을 펼칠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몽골 고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중원을 정복하기로 결심한다. 금나라는 조상을 죽인 원수의 나라다.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용몽민 군대는 잘 훈련돼 있지만 지상 최대 국가인 군과 전쟁을 벌이기엔 경험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유목민들에게 낯설기만 한 성곽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서화를 떠올렸다. 서화의 탕구토인들은 중화 문명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다. 중국 문자에서 파생된 문자를 발전시켰고 불교, 도교, 유교 서적들을 번역해 공부했다. 상설 시장을 거느린 도시와 군사 요새가 있었고 관례제를 시행했으며 학문 수준이 매우 높았다. 서화는 징기스칸 군대가 금나라를 힘으로 대적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지가 되게 했다. 1207년 징기스칸은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 서화 변경 마을들을 점령했다. 마침내 성곽과 마주쳤다. 몽골군이 처음으로 직면한 성벽이었다. 속도 빠른 기만전에 익숙한 몽골군도 성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서 징기스칸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0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면 철군하겠나라고 서화의 왕에게 통고했다.
성 밖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소아인들로서는 천만 뜻밖이자 너무나 반가운 제의였다. 가축이나 재물이 아니라 제비나 고양이를 내놓으라니 그럴 수밖에. 그들은 서둘러 고양이와 제비를 잡아 몽골군에게 넘겼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고양이와 제비들의 꼬리에 솜뭉치를 매달아 불을 붙인 뒤 풀어줬다. 강풍에 날리는 불꽃처럼 제비와 고양이들은 성한 둥지를 되찾아 갔다. 성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그리고 곧 수십 곳 수백 곳의 연기가 올랐다. 결국 성 전체가 불에 잠겼다. 소어군이 불과 싸우는 동안 몽골군은 성체를 점령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이런 임기응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결국 공성 무기를 만드는 기술과 그 무기를 다루는 전술에 눈을 뒀다. 초원의 기마병들은 이제 성을 공격하는 전술을 익히는 데 몰두했다. 모래주머니, 거대한 고리 버들방패, 사닥다리, 충차 등의 사용법을 배우고 또 배웠다. 실제 전투와 훈련이 따로 없었다. 징기스칸은 전투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을 길렀다. 영화식으로 표현하자면 프로페셔널 킬러 집단이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 캐신텐이라는 군사학교를 세웠다.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대와 육사를 합친 교육기관쯤이다. 사실 병사들이 전투에 나서려면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투를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승리하고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아마추어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다. 아마추어가 일종의 취미형이라면 프로는 그야말로 목숨을 비롯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요즘의 기업들에게선 부서체제가 아닌 팀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고정된 업무만 수행하던 부서체제보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팀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총력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수입 사장이 이끄는 일본 닛산 자동차 신화의 비결 뒤에는 카를로스 곤의 살인적인 가문 외에도 뼈를 깎는 조직 쇄신 노력이 숨어 있다. 일본 특유의 영공 서열에 메스를 가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 팔벌주의를 타파한 것이다. 곧 사장은 입사 순서대로 부사장을 맡는 것을 없애고 소규모 팀을 구성한 후 능력 위주로 팀장을 선별하는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롯데칠성은 보수적이고 수직화된 조직을 수평적 형태의 팀제로 바꾸기에 52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 전체를 혁신했다. 이 회사는 수익적 통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각 부문의 부서 간의 경계와 벽이 생기고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모든 조직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 사람의 물류와 영업을 총괄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스코는 2000년 들어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기업 중의 하나이지만 기업 번식 노력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 이 회사는 방제사업 분야에도 언제든지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우선 조직 개편부터 서둘렀다. 부서절의 팀제를 조직 개편하고 영업도 권역별로 유닛 체제로 만들었다. 사업 단위별로 책임 경영제를 실시한 것이다. 덕분에 단 3명으로 출발하는 회사가 450여 명의 임직원과 30여 개의 영업소를 갖추게 됐다. 이처럼 각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서제를 팀제로 개편하는 것은 팀워크를 증진, 조직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그 핵심 목표가 있다.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뀐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사 조직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팀으로 일할 때 훨씬 좋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집단 혹은 팀 단위 평가와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12번째, 기술자 6만 명으로 포로로 잡다. 징기스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절대 죽이지 않는 적진 사람들이 있다. 기술자들이다. 신기술을 지닌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테크노 헤게모니, 일종의 기술 패권주의다. 전쟁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한다. 나름대로 보유한 첨단 무기와 첨단 기술로 수행한다. 특히 숫자가 적은 군대가 멀리 수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전쟁을 벌이자니 그 열세를 속도와 기술력으로 번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는 자기네 개발품이든 아니든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쏘았다. 유목민들의 전투기술 개발이 징기스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충격적 신문기를 대대적으로 세상에 보인 것은 노마를 괴롭힌 대선배 훈적이었다. 훈적이 유럽에 선보인 무기는 대략 이런 것들이었다. 하나, 나무 안장. 유럽인들은 눈에 말과 기수가 한 몸으로 보였던 건 안장 때문이었다. 노마 안장은 말 몸통에 가죽끈으로 잡아매는 평범한 방식이었다. 반면 훈종 안장에는 버팀목이 있었다. 앞뒤로 우뚝하게 높이 올린 기둥과 안장머리는 말이 움직일 때 기수에게 안정감을 줬다. 버팀목이 없는 둔중한 노마 기방들은 전투 중에 균형을 잃고 낙마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호할 아시아 유목민들은 전혀 달랐다. 그 모습을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겨울이 바람처럼 덮은 산에 휘달려 내려와 그들이 누구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둘, 등자. 훈종은 나무 안장과 함께 등자도 갖고 왔다. 어떤 왕자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거둔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등자라고 했다. 등자란 말을 탈 때 두 발을 디디는 기구다. 말 안장에 달아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게 돼 있다. 등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냥지차라 할 수 있다. 등자가 있으면 그걸 발을 디디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고삐를 쥘 필요가 없다. 허벅지로 말등을 조여가면서 자유자롭게 말을 탈 수가 있다. 마상쇼가 가능한 것도 등자 덕분이다. 앞뒤로는 물론 옆으로 밑으로도 탈 수 있다. 그러나 등자 없이 말을 탄 사람은 중심을 잡느라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된다. 온 신경이 무게중심 잡는 데 가다 보니 말을 옆이나 뒤, 앞으로 타는 게 불가능하다. 셋, 새로운 활. 훈적이 보여준 또 하나 무기는 특이하게 제작된 활이다. 탄력 있는 나무로 만들었고 당길 수 있는 중간 부분과 활의 현에 놓인 화살 끝 사이 폭이 꽤 짧았다. 이 활은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많이 구부러져 있었다. 덕분에 기병은 자유자재로 손을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활은 복합공궁 또는 불균형의 반사궁으로 불렸다. 넷, 삼각철 화살. 훈종은 낯선 화살도 들여왔다. 손잡이에 특별한 구멍이 뚫려 있어 날아가는 동안 공중에서 여러 소리를 냈다. 이 소름 끼치는 소리는 전투 중 유럽 병사들을 공황 상태에 퍼뜨리곤 했다. 그건 저승사자의 휘바람 소리였다. 화살의 팔개력 또한 치명적이었다. 화살총은 뾰족한 삼각철이었고 화살 길이는 60에서 80cm였다. 그게 무서운 소리를 내더니 이내 노마 병사의 가죽 갑옷이 종이 짝인 양 뚫고 들어 큰 상처를 입혔다. 훈적의 활은 60m 떨어진 목표물도 명중시킬 만큼 고성이었다. 덕택의 훈족 전사들은 칼과 창을 들고 맞붙어 싸우는 전통적 전투 사정거리를 벗어나 공격할 수 있었다. 적과 직접적 전적 없이 공격하면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전통을 이어온 유목민들인지라 징기스칸 군대 역시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칼만 해도 직선형이 아니라 반달형이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기마전에서 반달 칼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반듯한 직선형 칼은 사람을 찌르거나 베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달 칼은 말이 달리는 속도에 얹혀 살짝만 꺼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반달 칼 역시 징기스칸 군대가 만든 게 아니다. 아랍인의 발명품을 징기스칸 군대가 실전에 대량으로 도입해 효과를 거둔 것이다. 공성무기를 재론하자 유목민은 겔에서 살아 성곽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들은 전투 중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성곽을 쌓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성으로 되어 있으니 이 단단한 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기마 전사들에게는 난제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는 무기, 즉 공성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위 덩어리를 안으로 날리고 철문을 부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 결국 적은 숫자로 승리하는 비결이 됐다. 그래서 유목민은 기술자를 우월했다. 케르좀 제국을 정복한 뒤에는 기술자 포를 무려 6만 명이나 잡아들였다는 기록이었다. 그들은 징기스칸 제국의 수도 갈라코르무로 데리고 가 기술자 집단초를 만들어줬다. 기술자들은 거기서 살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대독 연구단지 격이다.
기술자들 존경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오늘 벤처 기업들은 테크노 헤게모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벤처 시대엔 기술을 가지느냐 못 가지냐가 기업 운명과 직결된다. 특히 독자적인 온천 기술 개발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13번째. 칸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칭기스칸은 자기를 부를 때 칭기스칸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 즉 테무친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카카. 네 음식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칭기스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리더와 구소한 관계에서도 공평을 추구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것을 지켰다. 심지어 정복한 민족과 정복당한 민족 간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빚을 많이 진 몽고 병사가 아랍인의 노예상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정복지에서 승자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칭기스칸은 자신부터 겸손하게 살았다. 부하들과 똑같이 입고 먹었으며 자기 것을 부하들과 공유했다. 그는 자신의 옷으로 부하들을 입히고 자신의 말에 부하를 태운다. 칭기스칸이 추구하는 여러 개혁들은 당시 몽골 기득권 세력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 또한 칭기스칸의 미래 청사진을 지지했다. 그래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